시인의 도서관은 종자독서 100권 읽기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난 8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읽은 책 20권을 저는 지금 제 앞에 쌓아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지금 한겨울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꾸준히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면 더 좋아하게 되는 선순환을 가지게 됩니다. 종잣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종자독서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말입니다. 돈도 종잣돈 모으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종잣돈이 만들어지면 부자 되는 입구까지 도착한 거잖아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권 정도만 읽고 나면 그때는 안 읽는 게 더 힘들어져요. 종잣돈 모으는 방법 다 아시죠? 닥치고 모으는 것. 표현이 좀 세기는 하지만 종자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모을 때도 처음에는 1, 2, 3, 4 이렇게 정수로 불어나지만 어느 정도 모이고 나면 1, 2, 4, 8, 16, 30이 이렇게 배수로 늘어나듯이 종자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판이 바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호모사피엔스가 생겨나면서 열매 따먹고 짐승 잡아먹으려니까 이동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씨를 뿌려 농사짓는 상상을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이동하는 삶에서 정착하는 삶, 이게 첫 번째 판이 바뀌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산업화 사회,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보니까 개인이 다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몇 명의 자본을 합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식을 상장해서 자본을 끌어들여 주식회사라는 게 생겨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일어나고 급격하게 도시화가 생겨납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화 사회, 이게 두 번째 판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스마트폰 출현으로 가장 큰 변화는 세상의 주인공이 50대에서 30대로 바뀌고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나 손안에 스마트폰이라는 공장 하나씩을 다 가지게 되면서 개인이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개인의 재능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라이프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시대는 그 시대에 맞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가치는 근면성실이고 게으름은 죄악시되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이 그랬죠. 지금 또 근면성실이라는 거는 바탕에다 두고 플러스 창의적인 인간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은 끊임없이 너가 누구냐, 너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옵니다. 그걸 찾아 갈고 닦아서 상품으로 팔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유튜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죠. 2030년 안에 우리는 완전히 이런 세상에 편입이 되고 스펙이나 학벌은 구시대의 유물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종자 독서 8월 10일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책은 2000년도에 초판이 되었고 작가 스펜서 존슨은 이미 이때부터 변하는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독자에게 보냅니다. 책 내용은 꼬마 인간 햄과 허, 그 다음에 생쥐 2마리가 등장하는 단순한 구조인데요. 지하 미로에서 날마다 치즈를 찾다가 우연히 치즈 창고를 발견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치즈가 없어져 버리죠. 이때 생쥐 2마리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고 햄과 허, 두 꼬마 인간만 남아서 고민에 빠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허는 변화되는 세상에 변화되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떠나고 햄은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로 가져오면 지금 또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허처럼 바뀐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보다
햄처럼 기다리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법이니까요. 종자독서 두 번째,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2018년도에 초판된 스펜서 존슨의 책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했던 햄은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햄은 막다른 골목이 새로운 세상을 나가는 문이었음을 확인하면서 마침내 허와 생쥐 두 마리를 만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변화의 시작은 질문이라는 문장에 저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종자독서 세 번째, 채태성의 역사의 쓸모입니다. 한 시대의 간절한 꿈은 다음 세대의 현실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일제시대와 6.25를 건넌 우리 엄마의 꿈은 자식 안 굶기고 가르치는 것이었고, 덕분에 저는 굶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꿈은 민주화였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자유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대들의 간절한 가치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공정하지 않은 것에 엄청 분노합니다. 이렇게 진화하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는 통일이 돼서 세계 1, 2위의 강대국이 된 것을 보고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종자독서 네 번째,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이 책은 책을 읽다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책이어서 저는 아껴두었다가 오히려 늦게 읽었던 책입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함께 입소한 가족들, 어머니, 아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빅터 프랭클린의 개인적인 감정이 어떻게 인류의 감정으로 전이되는지에 대한 통찰이 담긴 책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내 태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독자들에게 물어옵니다. 종자독서 다섯 번째, 오프라 윈프리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입니다. 인종차별이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었던 미국 남부의 빈민가, 흑인, 사생아, 가난, 성폭행, 미혼모, 이런 현실에서도 꾸준히 독서를 통해서 미래를 상상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낸 입지적인 인물에 관해서 읽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삶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2020년도 출판계를 휩쓴 책입니다. 시인의 도서관에 올린 영상 중에서도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기존의 자기계발서보다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기가 훨씬 수월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고 속상해야 할 게 아니라 가진 것을 감사하면 더 감사할 게 많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들레의 심리학을 읽는 밤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실을 지배한다는 프로이드 학설의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인생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설득력이 좋았습니다. 로고테라피를 창시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의미를 부여한 세상에서 살다 간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종자독서 일곱 번째, 청소력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집에는 어떤 자장이 흐르고 있는지 돌아보게 했습니다. 정리정돈을 잘하고 자주 환기를 시키고 플러스 자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종자독서 여덟 번째, 잠재의식의 힘, 아홉 번째, 생각의 비밀. 이 두 책은 뇌 활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뇌를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 번도 뇌작용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뇌는 천천히 움직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치와 같습니다. 내 생각이 내 뇌를 움직이게 하는 일이고 내 생각의 합으로 나는 지금 여기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시크릿에서 이야기하는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논리였습니다. 종자독서 11번째,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입니다. 이 책은 한 시대의 감성을 이끈 책입니다. 불황에는 자기계발서가 많이 팔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감정적이기 때문에 늘 이런 말랑말랑한 감성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자 독서 12번째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이야기였습니다. 스마트폰 이야기는 여기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3번째 82년생 김지영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은 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희생만 하면서 자란 엄마인 후나미가 딸을 낳아 기르면서 아들처럼 귀하게 길렀는데 그 딸인 지영이가 사회에 나가보니까 곳곳에 차별과 부딪히는 거예요. 후나미가 기른 아들들은 여전히 가부장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영이는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겁니다. 세대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자란 환경을 이해하면 됩니다. 세대란 절대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책은 도끼다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지중해적인 사고방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양의 기운이 차면 음이 올라오게 돼 있는데 지금 인류의 역사는 서양의 이성이라는 양이 너무 차올라 있기 때문에 동양의 지혜라는 음이 올라와야 할 시점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장 수집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었고요. 저도 종자 독서 100권을 다 읽고 나면 이런 책 한 권을 쓰고 싶어졌습니다. 15번째 여행의 이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굶고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반가운 책이었습니다. 여행담은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형식이고 지금도 여행기는 꾸준히 읽히고 있습니다. 그 옛날 여행은 어디로든 움직여야 생존할 수 있었던 인류가 현대에 남긴 진화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면 타인의 환대가 필요하고 적절한 장소도 주어져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이건 인생과 여행의 닮은 점이기도 했습니다. 16번째 관계를 읽는 시간입니다. 이 책의 키 메시지는 바운더리 심리학인데요. 저자 문요한은 바운더리가 자아의 울타리가 자기를 보호할 만큼 충분히 튼튼하되 동시에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하여 관계의 첫 단추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7번째 돈, 18번째 바빌론의 돈 버는 지혜. 이 두 책은 부자 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수입의 10%는 저축하라. 월급이 아무리 늘어도 소비를 늘리지 말라. 푼돈일지라도 자선을 시작하라. 돈은 버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라. 등등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돈 공부를 터부시했던 나를 일깨우는 책이었습니다. 19번째 뇌내 혁명입니다. 뇌 과학의 발달로 이제는 마음도 과학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플러스 발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늘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살펴보라는 이야기와 함께 양자 물리학을 이용해서 생각도 물질이라 더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치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뇌에 행복 호르몬 물질을 분비하기 위해서 하루에 13,000보 이상을 걸어라, 우뇌를 많이 사용하라, 근육을 만들어라, 고단백 식사를 하라, 명상하라는 이야기까지 뇌 활용법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종자 독서 20권 몰입입니다. 몰입이란 현재를 온전히 사는 일입니다. 몰입이란 보일러로 치자면 열 손실 없이 방을 데우는 일입니다. 내가 몰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몰입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몰입의 감정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높은 단계의 쾌락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읽을 책은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시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